무덤 앞의 소년. 차가운 빗줄기가 항구 도시를 휘몰아쳤다. 장태수는 검은 양산을 들고 묘지 언덕을 천천히 올랐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보다 무거운 발걸음은 없었다. 민호야. 둘째 아들의 묘비 앞에 선 태수의 입술이 떨렸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아니, 그날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울었었다. 무덤가에 놓인 시든 국화를 치우려던 순간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그림자가 묘비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야, 너 누구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둥글둥글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죽은 아들 민호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여긴 제 아빠 무덤이에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낡은 운동화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젖은 옷자락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민호를 닮아 맑고 선했다. 아빠, 무덤. 태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름이 뭐냐? 강윤호요. 아빠는 장민호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태수를 올려다보았다. 혹시 할아버지세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태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이렇게 작고 애린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권력과 체면을 위해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과거의 잘못. 13년 전 봄. 아버지, 전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28살의 장민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수의 서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랑? 태수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너는 장가의 둘째 아들이다. 사랑 따위로 인생을 결정할 처지가 아니야. 김서연. 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여자였다. 민호는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태수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정치인 김 의원의 딸과 약혼을 발표할 거다. 이미 양쪽 집안이 합의했어. 아버지, 저는 그런 거래 같은 결혼은. 거래? 태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회사가 지금 위기라는 걸 모르냐? 김 의원의 지원 없이는 해외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을 원하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논리는 늘 완벽했고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다. 결국 민호는 정략혼에 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죽어갔다. 신혼 첫날부터 술에 의존했고 사업에서도 실수를 연발했다. 태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민호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수는 기억 속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나중에 알았다.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태수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죽였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결혼 생활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날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윤호.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자가 13년 동안 자신의 코앞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권력과 명예가 가족을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두 세계의 대비, 같은 시간 다른 세상. 강윤호는 어머니 김서연이 일하는 학교 급식실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솥을 저으며 내일 500명분의 급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윤호야, 배고프지? 서연이 작은 도시락을 건넸다. 김치찌개 국물에 마른 밥 한 그릇. 윤호는 맛있다며 웃었지만 서연은 아들의 야위어가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엄마, 오늘 아빠 무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젓가락을 든 서연의 손이 멈췄다. 할아버지? 네. 아빠랑 똑 닮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이름도 물어보시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3년 동안 피해왔던 그 이름이 다시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 한편 장태수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제 발표를 최고라고 하셨어요. 첫째 며느리 이미영의 아들 장현우 14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수의 첫째 아들 장민석과 미영 사이의 자식이었다.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래, 잘했다. 아버님, 현우가 다음 달에 미국 명문 보딩스쿨 면접이 있습니다. 미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세 곳에서 입학 허가가 나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펼쳐지는 완벽한 저녁 식사. 하지만 태수는 급식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던 윤호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아니다, 괜찮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과 고급 승용차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윤호라는 아이를 찾아라. 어머니는 김서연이고 아마 학교에서 일할 거다. 무슨 일이시길래? 내 손자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그 순간 미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다. 태수의 차가운 대답에 미영은 불안해했다. 13년 동안 현우만이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태도가 이상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가진 손자가,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핏줄인 손자가 있었다. 13년의 세월이 만든 격차는 너무나 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드러나는 진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태수의 서재에 울려 퍼졌다. 비서가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강윤호 13세. 모친 김서연. 생년월일이 민호 형님이 돌아가신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태수는 침묵으로 답했다. DNA 검사 결과는 더욱 명확했다. 99.9% 일치. 윤호는 분명 민호의 아들이었다. 아버님, 설마 이 아이를. 내 손자다. 태수의 단호한 말에 미영은 뒤로 물러났다. 1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학교 급식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퇴근하는 서연과 마주했다. 김서연 씨. 서연은 태수를 보자마자 몸을 경직시켰다. 13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그대로였다. 뭐하러 오셨어요? 윤호 때문에 왔다. 내가 몰랐다.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3년 전에 민호 씨를 정략 결혼으로 내몰 때도 모르셨나요?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민호 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였죠.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도 받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윤호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그때 회장님은 어디 계셨나요? 서연 씨, 이제 와서 손자라고 인정한다고요? 윤호에게 뭘 해주시려고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윤호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본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도 계시네요.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태수는 윤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신발 밑창은 거의 떨어져 나갈 상태였다. 윤호야, 집에 가자. 잠깐만. 태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모든 걸 보상하겠다. 보상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윤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지 돈이 아니었어요. 13년 늦었어요, 회장님. 서연은 윤호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태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다음 날 미영은 변호사와 함께 태수를 찾았다. 아버님, 상속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아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신다면. 닥쳐. 태수의 차가운 말에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보였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새로운 선택. 한 달이 흘렀다. 윤호가 갑작스런 고열로 쓰러진 것은 추운 겨울밤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지만 수술비가 부족했다.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어머님, 일단 보증금을 내셔야. 간호사의 말에 서연은 절망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 씨, 나다. 윤호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 태수였다. 서연은 자존심과 아이의 생명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병원비는 내가 모두 처리했다. 아이 치료에만 집중해라. 저는 내 손자다. 당연한 일이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윤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윤호가 퇴원하던 날 태수가 병원에 나타났다. 할아버지. 윤호는 여전히 허약했지만 태수를 보자 밝게 웃었다. 그 순간 태수는 확신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병원 로비에서 태수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13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들. 변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윤호만큼은 제대로 돌봐주고 싶다. 회장님, 윤호를 정식으로 장가의 손자로 인정하겠다.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을 책임지고 훗날 상속에서도 정당한 몫을 주겠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조건이 있다면? 없다. 윤호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강윤호를 내 손자로 정식 인정한다. 호적에도 올릴 것이고 교육과 생활 모든 면에서 현우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님, 그럼 상속은 법적으로 정당한 몫을 줄 것이다. 이해 있으면 지금 말해라. 첫째 아들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죽은 민호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라면 당연히 우리 가족입니다. 태수는 첫째 아들의 말에 고마워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태수는 민호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윤호와 함께였다. 아빠,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 손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엄마도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윤호가 무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태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지켜내겠다. 윤호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윤호는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고 서연은 태수의 제안으로 회사 관리직으로 이직했다. 미영과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윤호는 밝게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냐?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요. 태수는 윤호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권력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